바벨탑이란 주제는 인간의 상상을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맞서기 위해 지었다는 거대한 건축물이란 점과 신이 노여움으로 결국 파국을 맞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흔적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추측만 할 수 있는 정황들이 발견되는 점도 궁금증을 좀 폭식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그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는 내 집은 미술관, 지금 시작합니다. 이 그림에는 역사화, 종교화, 풍경화, 풍속화가 절묘하게 혼합된 그림입니다. 당시 화가가 활동했던 북유럽 최대 도시인 앤트워프라는 한 중세 도시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세대를 넘어가며 찾아오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작게는 이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미술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중세 명화를 대표하는 걸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비엔나 미술관에서 처음 대했을 때 두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바벨탑에 노란색 계열의 안료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것과 확대경이 없어 탑 속의 거대한 세계를 정밀하게 살펴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술책에서 본 작품과 실제 눈으로 만난 작품 간의 차이가 매우 컸던 명화 중의 하나로 기억합니다. 이 작품은 유럽의 많은 국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있는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 서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학생이었을 때 본 미술책에 이 화가의 작품이 늘 등장했습니다. 화가를 소개하는 것을 대신해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가의 다른 작품을 보시니 그분의 화풍이 느껴지죠? 화폭의 넓은 자연 풍경과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의식주를 알 수 있어 농민화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림이 관객의 시야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시원하게 작품을 바라보게 합니다.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 작품만이 지닌 특이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각적 흥미를 끄는 점입니다. 도시 중앙에 거대하게 들어선 괴기 한 바벨탑은 단번에 관객의 흥미를 끕니다. 둘째는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는 확대경이 없으면 제대로 인물들의 행동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꼭 확대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작품의 배경이 된 앤트워프라는 도시와 당시 종교와 정치에 관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신약에 관한 그림입니다. 바벨탑 때문에 구약의 그림으로 인식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는 화가가 정해놓은 여러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들 구역들은 특별한 상징과 특정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구역들을 단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에 하늘과 땅과 바다 모두가 보이죠? 넓은 시야를 즐겨 그렸던 화가의 화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구 전체의 이야기임을 알립니다. 앤트워프라는 한 도시에 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전 지구에 흩어져 살아가는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림 속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런 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약 창세기 사건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맞짱뜨려다 실패한 인간의 무모함을 나타냅니다. 인류가 숫자상으로 연합하면 항상 악을 지향한다는 원죄의 속성입니다. 도시가 성으로 둘러싸여 있죠. 성 밖과 안이 차이가 큽니다. 성 밖을 넓은 들판으로 구성한 것은 성 안의 비좁은 도시 상황과 대비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성 안은 틈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밀집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당시 앤트워프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더 넓은 들판에 풍차가 보이죠? 화가의 고향인 네덜란드임을 알리는데요. 그의 작품 속에 이 풍차가 자주 등장합니다. 해안과 인접한 곳에 큰 성이 있으며 성로가 보입니다. 당시 활발한 해양 무역과 원활한 경제 활동을 상징합니다. 바벨탑 앞부분을 보시면 에메랄드 빛의 들판이 보이죠? 농민화가였던 브리겔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허름한 집들과 공터가 있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들과 비교가 되는데 당시 서민들의 생활과 의식주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작품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스페인 왕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는데요. 작품의 핵심이 담긴 곳입니다. 바벨탑이 시선을 끌긴 하지만 이곳이 주제되는 곳입니다. 그림에 묘사된 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왕의 일행이 바벨탑에 공급되는 돌의 작업 과정을 시찰하러 온 것입니다.
화가가 무척이나 미워하는 왕입니다. 바벨탑 최상층부에 새로 지은 탑을 감싸고 있는 구름 한 점이 있죠. 이 표현은 성경 창세기 11장의 기록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그림 속에 서로 다른 상징을 지닌 장소들을 간략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림 중앙에 거대하게 서 있는 도시 속의 탑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내가 사는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바벨탑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부분 화가의 탁월한 창의성이 발휘된 구성입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바벨탑을 자신들이 도시에 세워놓은 것은 도시가 죽었음을 알립니다. 16세기 엔터워프라는 도시는 유럽 최대의 무역과 경제 도시였기에 부의극치를 이루던 지역입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중심의 보석 비즈니스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이 도시로 몰리기 시작하자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인구 과밀화 현상을 빚었고 결국 과포화되어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어두운 사회적 문제를 하나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에는 인간이 지닌 원죄의 결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벨탑의 상징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로 옮겨와 회화 예술로 사회에 전한 것입니다. 당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탑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탑을 사람으로 보시면 색의 역할이 눈에 들어옵니다. 외관의 연한 색은 사람의 피부 같아 보입니다. 안쪽의 붉은색 구조물은 사람의 내장처럼 보이고 연결된 벽돌들은 뼈와 혈액을 운반하는 핏줄 같아 보입니다. 왼쪽과 중간 부분에 조그만 붉은색들이 보이죠? 마치 몸에 부분적으로 상처가 나 피 흘린 자국 같습니다. 중앙과 오른쪽에 솟아나 있는 자연산 거대 바위들은 몸 안에 큰 장기가 돌출된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허물어진 외관 역시 크게 다친 깊은 상처 같아 보입니다. 화가는 이미 종국을 맞이했던 바벨탑을 최대한 기이하게 묘사했습니다. 인체로 비유하면 이미 죽은 상태의 몸으로 묘사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우선 신비스럽고 괴기하게 묘사해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엔트워프 도시가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에 직면해 마치 이 탑의 병든 모습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타락해가는 사회 현상에 대해 문학가는 글로 나타내며 조각가는 돌을 빚어 알리고 시인은 한 줄 글에 담아 사회에 전합니다. 화가는 이렇게 그림으로 전합니다. 이 탑을 보고 있으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같아 보이죠? 북유럽 화가가 이탈리아 대표 건축물을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화가가 남부 이탈리아를 여행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체류할 때 콜로세움을 방문한 증거가 됩니다. 화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산맥과 솟아오른 봉우리들은 알프스 산맥을 지날 때 관찰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주제로 그린 작품을 살펴보면 이 그림 속에 바벨탑만이 가진 한 가지 특이성을 발견합니다. 다른 바벨탑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탑인데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사람들이 적응한 후에 정착해 살고 있는 점입니다. 정겨운 마을이 나동네 같아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제가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풍속화를 즐겨 그렸던 화가였기에 가능한 묘사라고 봅니다. 벽돌로 된 창에 빨래가 널려 있기도 하고 나무로 불 때는 모습도 보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고 주부가 화단을 만들어 식물을 키우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그런가 하면 소달구지를 끌고 오는 노인도 보입니다. 영락 없는 시골 풍경입니다. 이 작품에 더욱 애착이 가는 점은 어쨌거나 이 동네 사람들은 이곳 환경에 적응해 생활해 가고 있으며 일상처럼 되어버린 탑사는 일에 열중하기도 합니다. 이런 광경은 바벨탑 이후에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일상이며 삶으로 이해합니다. 이 탑이 보기에는 거대하고 견고하며 철옹성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과 기울기를 보십시오. 기울어져 있죠? 한눈에 애초부터 잘못된 공사임을 알립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배경되는 창세기 속 바벨탑 건설의 시도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인간의 욕심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화폭 왼쪽 하단에 인물들이 실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크게 그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눈에 왕의 행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관과 고귀한 신분의 가운을 걸치고 있고 오른손에 황금봉을 쥐고 있습니다. 이 왕은 당시 네덜란드를 통치하던 스페인 국왕 필립 2세입니다. 이 왕의 등장으로 당시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음을 알립니다. 통치를 받던 국민으로서는 죽이고 싶은 원수로 보였겠죠. 화가는 재치 있게 이 인물을 바벨탑과 연관시켜 창세기의 나쁜 왕으로 회자되는 니무롯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니무롯이란 인물은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한 최초의 폭군으로까지 알려진 위험한 인물입니다.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인데 니무롯이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족보를 올라가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아버지를 욕보여 저주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함의 아들 계열에 속한 핏줄입니다. 참고로 그 구절을 한 줄로 전해드립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화가는 바벨탑이란 성경적 모티브를 화폭으로 끌고 와서는 신을 대항했던 나쁜 인물의 니무롯을 등장시켰고 스페인의 왕 필립 2세를 상징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화가로서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창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표현 방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재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한 번 더 필립 2세를 대놓고 욕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똥입니다. 그에 대한 불쾌함을 똥 싸는 행동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래 평지에서 똥 누는 인물이 그런 상징을 지녔습니다. 엉덩이를 내리고 적나라하게 똥 누는 모습이 보이죠? 이 특이한 원초적 표현은 화가의 다른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림에 나타난 필립 2세 국왕의 모습을 볼까요? 두 인물을 비교해 보니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가까운 친인척 간의 혼인으로 발생한 길쭉한 얼굴이 인상적입니다. 채석장 일꾼들은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왼쪽 그룹은 일을 하는 중이고 오른쪽 그룹은 왕 앞에 바짝 엎드려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채석된 돌을 운반하는 그룹이 막 돌을 등에 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혹시 이곳 채석장에서 십자가 처형이 보이세요? 화가는 분명하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고 있으며 부활 후에 제자들이 기념하는 성만찬을 묘사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그림에서든지 3이란 숫자나 대못 등을 보시면 즉시 십자가와 연관시켜 그림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노란색 원속의 3개 대못은 십자가 예수의 상징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옆의 다른 못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대리석장에 못이 3군데에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 못이 3개인데 2개 가석판에 놓여 있고 하나는 석공이 사용 중입니다. 중앙을 보면 4개의 대못이 있는데 3개가 놓였고 하나는 석공이 들고서 돌을 깎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은 어떤가요? 전혀 다르죠. 못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숫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을 꿰뚫고 들어가 박힌 대못은 3개입니다. 이 3이란 숫자가 십자가 사건을 알리는 숫자입니다. 성경 속의 3이란 숫자는 가장 고통스러운 숫자이면서 동시에 삼위일체로 한 분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2개도 4개도 아닙니다. 화가는 오른편 인부들이 왕에게 엎드려 인사를 하게 구성하면서 3개의 대목과 나무 망치를 돌 위에 놓게 만들었습니다. 화가가 꾸민 이야기 장치입니다. 화가는 이 망치와 3개의 못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변환시킵니다. 똑같은 석공의 대못인데 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 석관이 지닌 특이성과 왼쪽 끝에 있는 항아리와 바구니 해석과 깊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성된 이 묵직한 돌은 그리스도의 석관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이 거룩한 예수의 석관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화가가 구성한 이런 이야기 장치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될 때 관객인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죽음을 마주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진기한 구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보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가는 관객으로 온 여러분들이 직접 망치와 대못을 들고 그림 속으로 들어와 작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쉽게 손에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쪽으로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망치의 손잡이 방향을 보십시오. 인부를 위한 손잡이 방향이 아니죠? 이 미세한 표현은 화가가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만든 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 석판은 분명히 예수의 무덤인 죽음을 상징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중세회화는 미묘한 차이 속에 깊은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중세 그림 이해하고 지나칠 수 없는 고급 문화입니다. 저는 이런 고급 문화가 주위로 많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자녀와 조카들에게 또 미술과 관련 있는 학원과 학생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공유해 주시고 다음 그림 여행을 위해 맞춤 설정과 구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왼쪽 끝에 있는 물병과 바구니를 볼까요? 힘든 채석장에 물병이 있고 음식 바구니가 있는 것은 평범한 일상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 물병이 포도주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면 예수의 피가 되며 바구니 안의 빵은 음식으로 예수의 몸이 됩니다. 즉 성찬식을 의미하는 도상입니다. 포도주, 빵, 무덤을 덮은 석관, 데모세게와 나무망치는 신약의 아이콘들입니다. 명화를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이 그림 여행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탑은 창조주의 개입으로 결국 멈춥니다. 파괴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달라진 언어의 장벽으로 바벨탑에서 내려와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현재의 인류는 그 후에 일어난 이동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들에 대한 행방은 성경 여러 군데에 실제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에게 대항했던 바벨탑 건설자들은 인류의 첫 아들이자 첫 살인자인 가인의 계열로 분류되며 악의 상징으로 회자되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점령한 그들 또한 이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바벨탑 그림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새로 꽃잎을 피우는 연한 싹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화가가 그 이후에 출생할 바벨탑 후예들에 대해서 표현해 놓았음을 발견합니다. 이미 멈춘 지 오래된 바벨탑에서 여전히 새싹 같은 새로운 건설 현장이 맨 위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꽃잎에서 새로운 어린 꽃잎이 피어나는 형상입니다. 이 표현은 악이 바벨탑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바벨탑을 지어 올리고 있음을 알리는 묘사로 해석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의 세계와 똑같음을 확인합니다. 구름 위의 건설 현장은 악의 활발한 성장점입니다. 이 작품에서 특별히 화가가 관객들에게 이곳은 꼭 봐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인지 보이세요? 상단 왼편의 하늘입니다. 하늘에 흰 구름이 깔려 있는데 특이한 검은 구름이 보이죠? 제가 기상학자는 아니지만 저렇게 대비되는 구름이 생기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눈길이 가며 마치 이곳을 보라는 손짓 같습니다. 내 시선이 그곳을 따라가 보면 구름이 손짓하는 바로 아래에 한 무리의 새떼가 횡을 이루며 비행하는 중입니다. 자연 속의 새들이 창조의 규칙에 따라 창조주가 허락하는 곳에 가기 위해 날아갑니다. 바벨탑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신경을 쓴 화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행의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시면 꼭 이 미술관 방문을 권해드리며 이 작품 앞에서 감상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수많은 명화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림 감상 후에 꼭 한번 앉아보셔야 할 카페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합스부르크 왕가가 여러분의 방문을 위해 건축했습니다. 중세 미술관에서 만난 커피와 함께 감상의 즐거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막상 설명을 마치려고 하니 화가의 대단한 열정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작품 앞에서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큰 바벨탑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작은 규격에 그 많은 사람들을 묘사해 놓았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화가로서 열심히 살았던 브리겔이라는 분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의 삶에서 저런 열정이 나게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나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명화를 분석하고 새로운 도상을 발견해 제대로 설명해 놓아야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그림 여행을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명화 해설 유튜브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이었습니다.